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일본식 공포는 왜 기괴하고 찝찝한가 라는 영상에 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의문점에서 시작합니다. 일본 공포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가들이 있는데 왜 한국은 그런 작가들이 선뜻 떠오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공포 작가를 만들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본 공포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작가들이 많죠. 스즈키 고지, 기시 유스케, 이토 준지, 최근에는 우케스나 세스지 같은 새로운 작가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공포 영화도 잘 만들고 웹툰도 잘 뽑는데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공포 작가가 누구냐 물어보면 선뜻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포 소설을 많이 안 읽어서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공포 장르를 즐기는 매니아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공포에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퇴마로 가시죠. 부산행, 파묘 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봤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소비하는데 왜 그 성공이 세계적인 공포 작가라는 브랜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일단 스즈키 고지상 올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거 명복을 빕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떠나갔죠. 스즈키 고지 하면 뭐냐? 1991년도에 링이라는 아주 대단한 작품을 소설로 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98년도에 폭발을 했죠. 한국과 헐리우드를 사로잡고 리메이크가 되는 등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링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작품 링에서 끝나지 않고 스즈키 고지라는 작가의 이름까지 함께 남았다는 겁니다. 링의 세계와 경로를 보면 소설에서 영화, 리메이크, 글로벌 프랜차이즈까지 계속 형태가 바뀌면서도 원작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상화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이 원작을 다시 찾는 그런 구조가 반복됐죠. 이게 한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영상화가 원작자의 이름을 가리냐 안 가리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적인 거장 기시 유스케, 검은집 아시죠?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은집은 일본 호러 소설 대상을 받았고 1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악의 교전도 10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러면서 호러뿐만 아니라 기시 유스케는 미스터리와 SF까지 영역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다르게 그 작품 하나, 예를 들어서 기리고라면 기리고를 보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진 않죠. 물론 매니아분들은 그렇게 찾기도 합니다만 대중들은 그러지 않는데 기시 유스케 하면 다음 작품 기대된다. 그러면서 믿고 사기 시작합니다. 작품 브랜드가 작가 브랜드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이토 준지. 이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죠. 예전에야 공포 장르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돌이, 소이치 하면 그 작품 너무 재밌었어 하면서 담소를 나눴지만 요즘엔 그게 역전돼서 소용돌이 작가 알아? 하면 그 일본 사람 아니야? 하는데 이토 준지 알아? 하면 일본에서 유명한 공포 만화가잖아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토 준지 자체가 장르의 표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영어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작품이 출간되고 여러 상을 받았죠. 미국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아이스너상을 4차례나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름 자체가 전설이 되어버린,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공포 작가, 세계적 작가 브랜드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래도 이토 준지 링? 좀 옛날 거 아니냐, 지금은 다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필명부터가 등골인 세스지 작가가 등장했죠.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출간 전에 웹에서 화제가 된 뒤 출판이 되었고 만화와 영화로 확장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2023년에 데뷔했다는 거죠. 아직도 일본은 스타 공포 작가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케스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죠. 이상한 집이라는 일본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집의 구조가 이상하고 여기서 아이와 부부가 살았는데 뭔가 이 집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유명해지면서 책까지 출간했고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해외로 출판하기 쉬웠죠. 그러면서 이 후속작인 이상한 그림은 37개국에 번역이 결정이 됐어요. 전통적인 문단 경력과 전혀 다른 경로인데도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을 새로운 장르 작가, 공포 작가로 흡수했다는 게 재밌는 지점이죠. 그럼 지금까지의 사례를 한번 묶어보자면 스즈키 고지는 소설을 시작으로 영화가 되고 그게 터져서 한국과 미국에 리메이크 됐죠. 이토 준지는 만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시까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케스와 세스지는 비슷하게 웹소설 출신이죠. 처음 시작은 다르지만 해외로 나갈 때 이거 세스지의 작품이야, 이토 준지가 온대, 스즈키 고지의 작품이야 하면서 원작자의 이름이 따라다닌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냐? 퇴마록이 있죠. 퇴마록은 누적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에이, 한국은 공포소설 써도 안 팔려, 이런 거에 반증이죠. 팔려도 이토 준지만큼 그렇게 팔 수 있겠냐? 라는 말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죠. 이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도대체 이우혁, 이 세 글자는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르지 못했던 걸까요? 한국에는 이우혁 작가만 있냐? 아니죠. 한국에도 전문 호러 작가가 있죠. 작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름 자체가 브랜드된 사례가 희박하다는 거죠. 이종호 작가님의 분신사바 영화화 됐죠. 그리고 김종일 작가의 몸, 정건우 작가의 밤의 이야기꾼들,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있는데 해외 독자에게서 작가 이름만으로 K-호러를 구매한다, 이런 사례가 드물다는 게 이상한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작품만 세계로 간 게 아닙니다. 이토 준지는 프랑스 앙골렘에서 공식 초청을 받고 마스터 클래스에서 강연도 했죠. 미국의 코미콘도 나오고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스즈키 고지도 뉴욕에서 작가 행사와 사인회를 했고 우케스도 공포 장르로 상까지 받기도 했죠. 물론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그게 세계적인 기준이 되냐? 하지만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가들 스스로가 신청해서 간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았고 그건 작품만 소비하는 단계에서 작가 자체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뉴스 같은 거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작가들 어디서 초청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세계적인 공포 작가가 없다 라고 하기엔 어렵죠. 우리도 정보라 작가님이나 편혜영 작가님, 물론 공포소설 작가라고 한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상의 최종 후보가 되기도 했고 다양한 해외 문학 행사에 초청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그래, 세계적인 공포 작가는 끼워 맞춰보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을 세계적인 공포 작가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는 정보라 편혜영 작가님을 공포 작가라고 한정하지 않죠. 그냥 소설가, 문학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포라는 장르를 작가의 정체성의 일부로 흡수합니다. 공포 장르라는 게 좀 선뜻 얘기하기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활동을 다양하게 하니까 소설가라고 퉁치는 건가? 그런데 일본은 호러, 공포 이런 장르를 밀어주고 있죠. 호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이토 준지 같은 경우에는 호러 만화의 거장, 스즈키 고지는 J-호러 하면 떠오르는 작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포라는 장르, 공포 작가라는 거를 작가 정체성 전체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가라고 해요. 다른 장르하고는 조금 대접이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야, 이거 다 한국에서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작가가 되고 공포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다른 장르로 빠져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출판 시장이 작아서 라고만 국한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시장 규모가 불리한 조건은 맞지만 여러 장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공포 장르에서는 퇴마록이 가장 강한 반례죠.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스리러를 보면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 14개국에 출간했고, 김원수 작가님의 설계자들 11개국,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 20여 개국. 국내 시장은 작지만 여러 장르에서 살펴보면 세계로 간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또 추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상 명복을 빕니다. 호러 작가는 아니죠. 하지만 일본 장르 소설 시장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강력한 구매 신호로 볼 수 있는가, 그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장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하다. 근데 K-호러 하면서 열광하고 있지 않냐.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지점은 K-호러 작가라는 이름이 희미해질수록 작가들의 창작 욕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호러가 잘 나가는 건 맞죠. 근데 해외로 번역되고 유통되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져서 일본에 비해서 크게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공포 장르, 이쪽 계열에서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은 다들 한 번씩 겪는 고충일 거예요. 이건 비단 창작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술 담론의 규모 차이도 보면 이런 얘기를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아니고 대충 검색해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경우 이거는 좀 비슷해요. 논문에 인용하거나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한 직접적인 논문을 쓰거나 그 수는 비교적 다른 작가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나 스티븐 킹으로 가면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그럼 학술적으로 이 문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공포 소설을 문학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실제 예로 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의 요청을 받아서 뮤지컬 대본을 썼는데, 물론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르와 이야기 소재를 탐색하던 중에 러브크래프트가 눈에 띄었어요. 항상 좋아하던 작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프랑켄슈타인 작가인 메리 셸리의 뮤지컬이 나온다, 엄청나게 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크툴루 신화를 창시한 러브크래프트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결과는 러브크래프트가 누구냐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문가들, 소위 교양 있다 하시는 분들조차 러브크래프트나 스티븐 킹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모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가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학력이나 전공보다는 어떤 경력과 장르를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공모 자체는 작품 중심이죠.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도 작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여기엔 써놓지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 꼭 써야죠. 그냥 내가 재밌어서 썼는데? 라는 말 안 통합니다. 무조건 써야죠. 몇 페이지 이상. 그런 식으로 소위 기획서라는 거, 공모전 기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출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판 기획서를 써야만 그걸 보고 이 작가의 본문을 볼지 말지 그걸 결정합니다. 일본도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관문이 좀 넓다. 작가가 된 이후에도 한국은 어디서 등단했냐, 무슨 문학상을 받았냐, 문단 경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신뢰 신호로 작동하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작가 소개 페이지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큰 출판사 아니면 작가가 스스로 쓰게 만듭니다. 책 소개 자체도 작가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평론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출판사 기획단에서 쓰는 그런 출판사 별로 없습니다. 주요 공모전 역시 시나 소설, 평론 중심이죠. 문학 형식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러, 미스테리, 라이트 노벨 등 장르 쪽 파워가 강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소설 부분 공모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래도 호러 작가라는 말보다는 그냥 소설가로 정리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러를 잘 쓰면 호러 작가라는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은 공포로 공모를 해도 글 잘 쓰는 사람을 뽑는다. 일본은 물론 글 잘 쓰는 건 기본이지만 호러 장르를 얼마나 구축했냐, 얼마나 무섭게 했냐, 이런 거를 더 따진다는 거죠. 핵심은 등단보다 장르화의 차이예요.
계속 말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설로 선발을 해서 소설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공포는 작품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일반 문학이나 SF, 스릴러와 결합을 하는 거죠. 세계적인 성과로 치자면 작가가 문학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호러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데 일본은 호러 작가로 데뷔해서 호러 작가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공포 작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포 작가라고 기억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그럼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리하자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장르의 간판이 뭐냐. 일본은 호러 그 자체가 작가 브랜드가 되기 쉬워요. 근데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가 섞이죠. 그리고 스타가 되는 주체가 일본은 원작자인데 한국은 감독, 배우, 작품 또는 IP로만 남고 플랫폼이 남아요. 세계화하는 경로도 책을 번역해서 작가가 있으면서 영상화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아니면 소설 IP를 사와서 영상화하고 그걸 OTT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오는 건 똑같아요. 일본도 원작에서 사와서 영상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소비의 기억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토준지 다음 거 안 내나? 언제 내지? 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살목지가 재밌었지 다음에 뭐가 재밌을라나? 하면서 작품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국인이 공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요. 2026년도에 교보문고에 따르면 6월에서 7월 사이 공포랑 호러 소설이 36.2%나 늘었고 스위트홈도 엄청난 흥행을 했죠. 부산행과 파묘도 1000만 관객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공포 수요의 일부가 출판과 작가에게 축적이 됐다면 한국에서는 여러 장르, 여러 매체로 분산이 된 거죠. 그 증거가 부산행과 스위트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기리고 등이 될 수 있는데 작품은 이미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연상호, 부산행, 지옥 할 수 있죠? 근데 스위트홈 작가님, 지금 우리 학교는의 작가님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단위 자체로만 보면 공포 장르, 공포 컨텐츠에서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유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공포 작가는 거의 없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역시 문제는 돈이죠, 돈. 웹툰이나 원작을 독자로부터 검증을 받고 잘 팔리는 웹툰, 잘 팔리는 소설 그런 것들을 검증을 받고 제작사가 영상으로 재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팔고 즉시 세계화가 되는 거죠. 작가가 브랜드화할 여력이 없어요. 작가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원작 책이 번역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중간에 끼므로써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러의 창작은 계속되지만 정작 그 창작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스케줄만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겁니다. 넷플릭스 효과로 영상화 즉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이다, 세계화 이런 말로만 따지면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소비도 빠르고요, 많고.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죠. 영상 중심에서는 유명해지는 게 누구죠? 배우, 감독, 제작사,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죠. 원작자의 이름이 써지긴 하지만 오프닝 넘기기 하면 그것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원작 책 없이 그냥 소비를 완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원작을 본 사람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원작에는 더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만 했을까? 너무 각색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원작을 안 보고 그냥 영상만 본 사람들은 영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재밌게 제작돼서 원작이 많이 팔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작품 자체만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누수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번역이 없으면 보기가 힘들고 모든 작품이 그렇게 번역이 될까요? 그 작가의? 그렇지 않죠. 영상화된 거 그런 작품들 몇 권만 번역이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반대로 일본은 작가는 원작 중심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가의 다음 작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전 작품이나. 판매 구조가 달라서 벌어진 영향도 크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넷플릭스 때문에 작가가 없다, 없어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영상이나 웹툰으로의 생태계가 가속화됐죠. 90년대부터 영화나 TV 중심으로 장르를 대중화했고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웹툰 플랫폼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를 만났고 자연스럽게 세계에 동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출판이 약해서 영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물론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출판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상과 웹툰 쪽의 성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기 때문에 작가 이름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같은 공포 수요라도 어디에 축적됐느냐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오래전부터 장르 소설 독자층이 확고했어요. 두터웠고 넓었어요. 그리고 장르 소설이라고 무시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충성 고객층이 생겨서 작가명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문고나 레이블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양한 장르 영역의 상이나 작가의 백리스트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만화가 실사화가 됐어. 왜 도대체 이렇게 특촬물처럼 어설프게 실사화를 계속하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실사화를 왜 자꾸 하지? 하는데 영상화 자체가 원작을 다시 팔기 위한 그런 의도도 일본에서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봐도 블리치 뮤지컬, 데스노트 뮤지컬 그런 식으로 장르 소설이나 만화가 대중적인 영역의 예술과 합을 맞추면서 어거지라도 계속 만드는 거죠. 이 원작의 이름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심도 있겠죠. 실사화를 잘해서 우리도 한국 뒤지지 않는 웹툰 원작 드라마 만들 수 있고 영화 만들 수 있어 이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상화 자체가 일본 국내에서만 유명하고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상화는 하나의 이벤트, 실사화는 하나의 이벤트로 작용하고 원작을 다시 사게끔 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앞서 말했다시피 공포 장르의 수요는 꽤 커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비중이 커서 작품이나 그냥 그 자체 IP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 컴온 너무 잘 팔려 K 컨텐츠 계속 가져와 이러니까 영상들만 계속 공개가 가속되고 정작 원작들은 작가 페이만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엔 세계적인 공포 작가가 없는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일본처럼 작가를 브랜드화해서 세계적으로 키운다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물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체계가. 근데 일본보단 약하다 이런 뜻인 거고 정보라 작가님과 편혜영 작가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가가 없는 건 아니죠. 한강 작가님도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세계적인 작가는 있다. 그런데 공포 장르만 국한해서 보면 세계적인 공포 작가는 떠올리기 힘들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퇴마록이 성공을 했고 또 애니메이션도 좋게 잘 뽑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작가와 콘텐츠가 동시에 세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처음에는 저도 왜 일본에는 세계적인 공포 작가가 있고 한국에는 없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도 있었고 1000만 부를 판매한 공포 소설도 있었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포 컨텐츠 하면 수도 없이 많죠.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공포를 작가의 이름으로 축적했고 한국은 공포를 콘텐츠와 플랫폼에 축적했다. 네, 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건 어느 나라가 더 낫다, 어느 방식이 더 좋다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현상 자체에 집중해서 조명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몰랐던, 제가 찾지 못했던 세계적인 한국 공포 작가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작가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분들만 언급을 했고, 어떤 작가님의 어떤 작품 추천하고 싶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그 작가님의 작품과 그분의 시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공포작가 하면 누가 있나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